반야, 송릴, 제2권, 12장, 미타원, 겨울. 섣달 초 아흐렛 날이었다. 낮부터 눈발이 날리더니 저녁이 되자 눈천지가 되었다. 그 눈발 속에서 반야가 눈사람처럼 말을 타고 돌아왔다. 서은재의 시위들이 반야를 데려다 놓고는 오던 길을 되짚어 사라졌다. 유울에는 놀라 입을 열지 못하고 신단에 절하는 반야의 거동을 바라봤다. 원래도 컸던 눈이 얼굴 반만해진 것 같고 절을 올리느라 드러나는 손목은 가늘다 못해 금세 부러질 듯 했다. 신전에 108배를 올리고 난 뒤 반야가 유의래를 향해 절하고 미리네와 삼덕이 반야에게 절했다. 비로소 반야는 소슬한 얼굴에 웃음을 띄운다. 오래 걸렸습니다. 어머니, 심려 많으셨죠? 가슴이 벅찬데다 눈물이 나고 목이 맨 유울에는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다. 딸 자식이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상전이자 서방 같고 아들 같고 정인 같았던 반야였다.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애물단지 같기도 한 아이는 보통 계집으로 태어났더라면 치르지 않았을 고행을 올해 홀로 치르고 돌아왔다. 요새 절집들 인심이 박해졌더냐?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닌 모양새로구나. 유래의 말에 반야가 웃는다. 반년 만에 만난 딸이 웃으니 유래의 가슴에 훈풍이 돌았다. 굶고 다니지는 않았는데 맛난 음식 만나기가 어렵더이다. 지금은 몹시 허기지고요. 어머니, 맛난 것, 장떡을 만들어 주시어요. 고비나물도 먹고 싶습니다. 묵소 놓으신 게 있으면 많이 묻혀주시고요. 아마 오늘쯤 오려나 했던 며칠 전부터 하루 한 차례씩 묵을 썼다. 두부를 만들었고 말린 고비를 날마다 물에 불렸다. 이후에는 반야가 일일이 주문해 준 게 고마워서 삼덕을 데리고 서둘러 신당을 나온다. 어머니가 안채로 들어간 뒤에도 동마루는 그 자리에 선 채 신당 안에 반야를 쳐다보기만 했다. 반야는 눈을 맞추지 않는데 미리네가 동마루를 향해 지금 인사하는 게 맞지 않냐는 듯 눈짓했다. 동마루는 신당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는 미리네 옆에서 반야를 향해 절을 올리고 앉았다. 나 없는 새 어머니 모시고 식구들 돌보느라 고생들 많았다. 낮에 일하고 밤에 수련하는 원칙이야. 두 사람이 나보다 잘 앓터. 수련에 힘쓰도록 해. 특히 동마루는 선생으로서 미리네의 무술 연마를 돕고 미리네도 짬나는 대로 동마루를 쫓아 수련을 하여라. 내 호위는 두 사람이 의논껏 하고 미리네, 집안일은 어머니 말씀을 따르면 된다. 사흘시 미시 무렵에 천안 칠성부 경력무진이 찾아오실 거야. 동마루, 그 자리에 옥정무진을 청해줘. 청주 청룡부 석황무진, 천안 태조산 주작부 현산무진도 오시라고 해주고 가까이들 계시니 인사 나누었으면 한다더라고. 예. 말을 더 구해야겠으니 옥정무진과 의논에 알아봐. 앞으로는 셋이 함께 움직여야 할 테니 두 필이 더 있어야겠지? 알겠습니다. 내년에 강수가 10살, 꼬님이가 7살이 되지? 네. 새 식구가 들어온 것 같은데 몇 살이지? 5살배기인데 어머니가 명일이라 명명하셨습니다. 명일이 이름 좋구나. 두 사람이 의논하여 아이들이며 삼덕이 계에 들 수 있게 차근히 준비를 시키도록 해. 나는 꽃님이도 무예를 익히며 컸으면 좋겠어. 두 사람이 어련히 알아 하겠지만 집 뒤 숲 적당한 곳에다 작은 수련장을 만드는 것도 좋을 거야. 그리하겠습니다.
잠시 홀로 있고 싶으니까 저녁 준비 됐다 하면 알려줘. 그러니 나가라는 말이었다. 미리 내가 먼저 나간 뒤 반야는 한숨을 내뱉는다. 몹시 지친 기색으로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반야의 눈은 동마로를 쳐다보고 있지 않다. 동마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 사이 꽃님이와 명일이를 데리고 나온 강수가 동마로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큰언니께 절하고 명일이를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그래, 들어가 절해라. 대신 큰언니 지금 몹시 고나시니 금세 나와야 해. 일시에 사신계 예비생들이 돼버린 아이들이 신이 나서 신발짝을 팽개치고 신당으로 들어간다. 동마로는 마루 아래 흩어진 아이들의 집신들을 나란히 놓고 담장 밑을 걸어 집안을 돌았다. 반야가 타고 돌아온 말이 헛간 앞에 메어져 있었다. 누가 구해준 말일까? 길이 잘 든 말이다. 동마로는 말을 헛간 안으로 들여놓고 여물을 준 뒤 세 편의 말이 들어갈 마구간을 어디다 지어야 할지 계량해 보았다. 초가지붕을 이었을 망정 꽤 넓은 터였다. 원래 만수사 땅이었다고 들었다. 할머니 동매가 당시의 주지 스님과 알던 사이여서 여기 자리를 잡았다고. 어쩌면 할머니도 칠성부원이셨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반야가 진료며 칠성불령이 되리란 사실까지도 예감하셨을 것이다. 불령이 거하면 그 자리가 본원이 되는 법. 집터가 이렇게나 넓은 까닭도 그 때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설마 세 마리나 되는 말을 집안에 들이게 되리라고 예상하셨을까? 컴컴한 담을 힘껏 밀어본다. 돌 사이에 흙을 이겨 넣어 5자 높이로 쌓고 이영 대신 납작한 돌들을 얹었다. 사립작 대신 문설주를 세워 나무문을 달았고 안채 곁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에다 쪽문을 냈다. 담을 쌓고 문을 달며 금성산성처럼 천년을 지속할 수 있는 요새를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어처구니 없어 웃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데 천년을 지탱하여 무엇을 하랴. 아마도 목욕수발은 오늘이 마지막일 터이다. 그걸 상기시키려는지 반야는 미리네 대신 동마로에게 계곡 목욕 준비를 하라 일렀다. 동마로가 눈을 쓸어낸 징검다리를 반야가 성큼성큼 건너갔다. 등불 하나를 미리 가져다 놓은 둔벙 앞에 이르자 입은 옷 그대로 둔벙 속으로 쑥 들어가 앉는다. 일정하게 흘러넘치던 샘이 한 차례 출렁였다. 동마로가 하나 더 들고 온 등을 둔벙 바로 곁에다 놓는 사이 반야는 댕기를 풀어 내밀었다. 동마로가 받으니 한 줄로 따던 머리를 마구 헤집고는 계자와 저고리 등 몸에 걸친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 둔벙 밖의 동마로한테 척척 건넸다. 그리고 저는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 동마로는 물이 줄줄 흐르는 반야의 도령 복색들을 한켠에 뭉뚱그려 놓고 저만치 바위 밑에 놓았던 또 하나의 등불을 가져다 들고는 둔벙가에 섰다. 반야는 연에 물속을 드나들고 있었다. 잠겼다가 일어나고 또 들어갔다 나와서 후 큰 숨 내뱉기를 반복했다. 이민이란 차가 새삼 떠올랐다. 생각해보면 아주 어린 날부터 1년이면 서너 차례씩 마주쳤던 자였다. 그가 늘 겉돌아 사귈 기회가 없었지만 한두 살 차이거나 비슷했을 터였다. 그자가 김선비를 따라 미타원에 왔다가 주저앉은 게 작년 동지달이라고 했다. 반야의 계곡 목욕을 수발했을 그는 반야를 따라 한양에 갔다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한양에 가며 김선비를 버린 반야는 한양에서 돌아오며 이민을 버렸다. 제가 원하면 취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반야였다.
동마루는 자신이 반야의 의중 어느 쪽에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등불 2개의 빛을 받으며 물속을 들락거리는 반야는 제정신이 아닌 듯했다. 아니, 동마루 자신이 미친 것 같기도 했다. 들리는 거라고는 물소리와 주변의 나뭇가지 부딪는 소리와 눈이 흩날리는 소리뿐인데 전지에서 반야의 흐느낌이 들리는 것 같지 않은가. 그 흐느낌들이 동마루의 몸속으로 스며들어 실핏줄 낱낱이 퍼져나갔다. 진저리를 치는데 말소리가 들렸다. 머리를 감아야겠어. 비누를 달라는 게 아니라 들어와 머리를 감기라는 말이었다. 어린 날 동마루한테 반야의 머리 감기기는 제 머리 감기보다 쉬웠다. 커서는 머리 감기기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어려웠다. 어려우면서도 또한 쉬웠다. 그 어려움과 쉬움이 날카롭게 맞부딪힌 칼처럼 동마루의 가슴을 베었다. 반야가 왜 자신을 호위로 삼았는지 수시로 생각했다. 수백인지 수천인지 헤아릴 길 없는 사신계원이 있었고 그중 누구라도 짚어 호위로 삼을 수 있는 반야였다. 그 속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동마루는 물속으로 들어가 반야 등 뒤에 앉아 비누 묻힌 손을 머릿속에 넣어 헤집었다. 엉덩이에 닿는 긴 머리카락을 낱낱이 고루 매만진다. 머리를 뒤로 젖힌 반야는 눈을 감은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다 감긴 머리를 말아 정수리에 얹어놓고 기미치며 목이며 겨드랑이며 젖가슴을 찬찬히 문지르는 동안에도 눈을 감은 채 제 몸을 내맡겨만 놓고 있다. 얇은 몸피가 물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제 상체를 아는 채 2 다리를 문지르고 엉덩이와 등을 씻는 동안에도 자는 듯 고요하다. 그런데 반야의 허리 아래를 보독보독 문지르던 동마루는 불현듯 깔끄러운 낯선 감촉을 느꼈다. 살갗이 물에 불어 조글조글해졌다고 넘어갈 수 없는 미세한 이물감이 손끝에 만져진 탓이었다. 동마루는 안고 있던 반야를 쑥 들어 올려 안고 불빛 가까이 다가들었다. 눈 내리는 싸늘한 공기 속으로 들어 올려진 반야가 사정없이 떨었지만 동마루는 반야를 아는 채 불빛에 반야의 몸을 비춰보았다. 맨몸에 둘린 가는 띠 같은 그것은 언뜻 보니 시커먼 멍 같았다. 자세히 보니 멍이 아니라 그림이다. 빛이 흐려 자세히 볼 수 없지만 틀림없이 새그림, 아니 문신이었다. 수십 송이 꽃과 새와 나비들이 허리띠처럼 들린 채 서로 잇대어 날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속살이 왜 이래요? 입 다물어. 한마디만 더 하면 죽어버리라 명할 테다. 살기 어린 말투는 아니다. 동마루는 반야를 아는 채 물속으로 들어앉았다. 반야가 죽으라 하면 당장 죽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반야한테 그 말을 하게 할 수는 없었다. 다시 물속에 잠겨 온몸 구석구석 핏줄 한 줄기까지 샅샅이 맡기고 있지만 반야가 살비듬 한 톨만큼도 자신을 내주지 않고 있음을 동마루는 느꼈다. 동시에 반야가 자신을 왜 곁에 두기로 했는지 그 의문도 풀렸다. 징벌이었다. 아주 오래 지속될. 눈이 하염없이 내렸다. 이생에서 만나기는 했으되 엇갈리게 된 인연이었다.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서로 몰라본 채 이전 투구를 벌이게 되리라. 반야는 그 사실을 알지만 김근희는 그걸 몰랐다. 모름으로 수긍도 못한 채 그대로 이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다. 그대로 떠나게 하는 건 공병치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를 일으켜 놓으면 다시 한번 수선스러워질 수도 있을 테지만 김근희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여 찾아와 그를 살폈다. 그냥 뒀더라면 그대로 지병과 더불어 가슴에 맺힌 바위만큼 단단한 응어리를 안은 채 숨을 거뒀을 것이다. 그의 응어리를 풀어헤친 몸에다 반야는 자신의 길을 불어넣었다. 그는 한 차례 깨어나 반야를 알아보고는 울먹이다 다시 잠이 들었다. 깨어나면 그는 꿈을 꾸었다고 여길 것이나 병석에서 일어나긴 할 터이다. 살 썩고 지낸 반년 정도의 기억보다 진한 어찌할 수 없는 애증이 두 사람 사이에는 있었다. 오직 자신만 그의 사랑을 받고 싶어 몸부림쳤던 계집과 그 계집을 한때 사랑하기도 했으나 대개의 시간 극도로 미워하다가 숨통을 끊어놓던 남정네, 더하여 계집을 제 삶의 제물로 삼았던 사내, 몇 생을 돌아서라도 대갚아 죽어야 말리라고 저주했던가. 이 생에서는 이쯤에서 그와의 인연이 접히면 다행이련만 그리 될 것 같지 않다. 너무 쉽게 그를 취했던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반야는 한참 더 그를 다독이다 몸을 일으켰다. 이불을 여며주고 이마를 쓸어본 뒤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문 밖 차가운 마루에는 안방마님과 별당 아씨가 서성이고 있었다. 차마 문에 귀를 대보지 못하고 방 안 기척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잠이 드셨사옵니다. 초저녁쯤에 깨실 터이니 물을 많이 드시게 하고 미음을 들이십시오. 기운을 약간 차리신 뒤에 몸을 보호하는 탕약을 드시게 하시고요. 안방마님이 아드님을 보러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씨는 움직이지 못한다. 내용을 알지는 못해도 방 안에서 남녀가 소곤대는 사품에서 색다른 기운을 느꼈을 것이다. 보살, 잠시 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아씨의 방 위 칸에는 짓는 중인 겨울 도포가 펼쳐진 채였다. 그니의 옷들이 늘 수려하더니 방에 펼쳐진 도포색도 밝은 청색과 자주색이 교직되어 환하다. 방 아래 칸 경상에는 이야기책, 유효 공전이 놓여있다. 보나마나 부모의 효도하고 형제간 우애하라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책일 터이다. 온율 서원에서 그대가 온주독 차미댁 며느님을 건져냈다는 소문 나도 들은 바 있어요. 같은 여인으로 그대가 고마웠어. 그리고 누군지는 몰랐으나 그동안 서방님이 마음에 다른 여인을 들였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소. 서방님이 생사를 쥐고 있는 사람이 젊고 고운 그대였구려. 부드럽고 순한 어투에 배인 슬픔이 깊다. 아이를 낳았으나 기르지 못한 애절함과 가문에 대한 죄책감과 씨앗을 마주한 기막힘이 어우러져 그네에게 슬픔이 되었다. 소인은 성화 무녀의 부탁을 받고 온 무녀일 뿐 아식에서 잘못 보시었습니다. 서방님의 생사는 저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서방님 스스로에게 있사옵니다. 소인은 조금 전 서방님께 그 사실을 상기시켜 드렸을 뿐입니다. 아씨가 물끄러미 반야를 건너다 보았다. 씨앗의 진위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저 막막한 듯 했다. 한숨을 내쉬다 말고 거두어 들이더니 입을 열었다. 서방님 마음에 든 여인이 누구든 그이한테 간절히 부탁하고 싶어요. 부디 서방님을 안아달라고. 내가 낳지 못한 서방님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그리 해준다면 내 뒷곁으로 물러나 평생 그 시중을 들면서 없는 듯이 살겠노라고 말이오. 아무 잘못 없이 두 손 두 발 다 내주고도 화낼 줄 모르는 이런 여인들을 만나면 반야는 심사가 곤두섰다. 부하가 끓다 못해 연기가 진장처럼 흐려졌다. 속으로 인내하고 겉으로 인자한 여인들, 속과 겉이 모두 어질다 해도 다를 것은 없었다. 저 스스로도 안간힘을 쓰는 마음일 터이나 그네들은
자신들 앞을 막아선 씨앗들 못지않게 악업을 쌓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영원히 같은 양상으로 환생하여 자신들이 빚어낸 지옥으로 여러 목숨을 끌어들이며 살아갈 중생들이었다. 서방님 마음에 서로 다른 계집이 있다 해도 그 계집이 현재로선 한가 서생일 뿐이신 서방님의 소실 노릇을 하려 들지는 알 수 없죠. 그리할 여인이었으면 서방님께서 중병을 앓으셨을 리도 없을 테고요. 아씨의 자리 고귀하시긴 하나 모든 여인이 탐내는 자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오니 아씨, 약한 마음 잡수지 마시고 아씨 자리는 아씨께서 지키십시오. 저녁쯤에 서방님이 한 차례 깨실 터인데 아씨 그때 서방님 품으로 드시어요. 서방님이 제정신 아닌 걸 탓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을 보거나 부끄러워도 마시고 안으십시오. 그리하오시면 아씨의 운이 바뀌실 텐니다. 참는다고 참았음에도 할 말을 다 해버린 반야는 짐짓 눈을 내리떴다. 그네의 영을 잃지 않기 위해 그네의 전생을 보지 않으려 외면하는 것이다. 내리뜬 눈에 그네 손이 들어왔다. 왼손 약지에 금가락지 한 개를 낀 그네 손가락들에 쉼없는 바느질의 흔적이 박혔다. 불어 외면했던 그의 전생이 눈앞에 드리워졌다. 기운 없는 반야 속이 울렁거렸다. 열이 나면서 먹구름을 들이마신 듯 기운이 혼탁해졌다. 나무 사만다 못다 남남. 눈을 감은 채 정법계 진언을 속으로 거푸 외웠지만 금세 맑아질 혼탁이 아니었다. 전곡을 찌르는 그대 말씀이 몹시 아프오만 시원하기도 하구려. 고맙소 꽃각시 보살. 이건 친정어머님이 내 시집 올 때 주신 금부치요. 복제로 내리다. 이거 받고 내 앞날을 보아주시구려. 그네가 자그만 주머니 속에서 꺼내놓은 건 금 성냥은 될 법한 두꺼비와 쌍가락지이다. 전생에도 그네는 김선비의 아내였다. 전생의 반야는 날마다 그네를 증오하며 저주했고 그네를 죽이기 위해 갖은 술책을 다 썼다. 저주도 술책도 그의 순하고 오진 심성과 자존심에는 먹히지 않아 전생의 반야는 홀로 더 극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네가 몇 달 앞서 세상을 떴던 건 반야의 저주가 맞아떨어진 탓은 아니었지만 결국 반야의 괴롭힘으로 허약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를 향했던 전생의 모든 저주는 남김없이 이생의 반야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그 모든 인연들이 동아리를 이루어 커다란 그림 한 점 완성되듯 현생으로 이어졌다. 아씨, 소인이 조금 전 서방님께 길을 내어드린 바람에 지금 점사를 볼 기운이 없사옵니다. 차후 기회가 닿으면 보아드리겠나이다. 그 전에 정이 점을 보고자 하시면 송화무녀를 불러 물으셔요. 그네 인신기가 맑고 높아 점사를 잘 보옵니다. 혹 내 앞날이 심란하여 말악을 꺼르는 것이오? 아닙니다, 아씨. 소인 원래 큰 기운을 쓰고 나면 기진하는지라 영을 보지 못하옵니다. 해령하시고 이만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하기는 내가 그대한테 생떼 쓸 처지가 아니지요. 점을 봐달라고는 않을 테니 이 금붙이라도 받으오. 서방님이 생기도신 것을 보니 내 고마워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소. 전생과 현생의 씨앗을 앞에 두고도 자신을 책하는 그네 얼굴은 수줍은 채 평온하다. 가식이 아니라 성정이 그랬다. 전생의 그네가 싫었던 것도 그 고운 심성 때문이었다. 이생에서 만나는 그런 여인들도 죄다 미워 구슬하기조차 싫었다. 그들을 위해 귀신들과 다투고 싶지 않았다. 소인 성화 무녀의 부탁으로 찾아뵌 것인데다 원래 환자 돌보는 일로는 대가를 받지 못하나이다.
약사보살이 내린 무녀들의 업이지요. 꼭 주시고 싶으시다면 차후에 성화 무녀에게 내리소서. 하옵고 오늘 밤에 서방님 계시거든 꼭 안으시어요. 근자에는 미음도 제대로 못 드신 서방님을 어찌... 서방님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아씨의 명운을 바꾸시는 일이고요. 얼굴이 붉어져 말을 잇지 못하는 아씨에게 못 박듯 한마디를 더 건넨 반야는 그네에게 정중히 절한다. 그네의 명운이 바뀌면 그의 지아비가 바뀔 것이고 더불어 반야도 편해진다. 하지만 오늘 밤 긴근이를 안아야 할 계집이 자신이어야 하리라는 예감이 문제였다. 그를 안고 마음을 다하여 속죄해야 긴근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고 그와의 인연도 풀리리라. 그리 느끼지만 느낌 따라 움직일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그들의 거처에서 방 밖에 그의 아내를 두고 그를 안을 수도 없거니와 그리하고 싶지도 않았다. 보이는 일과 느낌이 부합되지 못하고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같지 못하여 반야의 질곡이 빚어졌다. 속이 몹시 미스거려 일어서다 휘청이지만 넘어지지는 않는다.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이들 내외를 다시 만나지 않으리라 작심하지만 헛된 결계임을 모르지 않았다. 반야는 니역거려 넘어오려는 속의 것을 참으며 간신히 방을 벗어났다. 전생에 그랬듯 이 생에서도 다시 만나기 어려울 만큼 싫은 사람들이었다. 이 혼탁과 유머를 털어내자면 절에 올라가 3000배는 해야 할 터이다. 손님이 오셨다고 꼬님이 외치는 소리에 이울에는 대문을 내다보았다. 등짐을 진 추레한 몰골의 젊은 아낙이다. 숱하게 동양치들이 찾아들었으므로 색다를 것도 없는 행색이었다. 문 밖의 아낙이 쭈뼛쭈뼛 안을 살피다가 이울에와 눈이 마주치자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눈길에 이끌려 신당 쪽으로 다가오는 아낙의 몸피가 꽤나 두텁다. 별별 사람이 다 와도 배불러 찾아오는 아낙은 여태 없었는데 그네는 만삭이 가까웠다. 여기가 꽃각시 보살댁이 맞사와요? 갈 데 없어 찾아든 아낙이었다. 그리 여기고 싶었다. 아낙의 부른 배를 보고 나니 어쩐지 불안한 것이다. 그나저나 그대는 혼인한 지 9달이나 됐건만 왜 태기가 늦을꼬. 이울에는 할 일 없는 생각을 하다 떨쳐내고는 몸이 퍼렇게 얼어 찾아든 배불뚝이를 우선 안채로 이끌었다. 신단에 차릴 매를 받쳐들고 나오던 삼덕이 뜬금없이 안채로 되는 배불뚝이를 보고 눈이 둥그레져 지나갔다. 이울에는 깨금내한테 안악을 방으로 들여 온몸을 녹여주라 이르고는 신당으로 돌아와 저녁 예불을 알리는 정주를 흔들었다. 아래채에 들어있던 여인들이 주섬주섬 건너왔다. 그들과 불공을 들인 뒤 이울에는 배불뚝이 안악을 찾아 삼덕의 방으로 들어갔다. 잠들어 있을 거라 예상했던 그네는 그새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는 중이었다. 낯을 씻고 보찜 속에 넣어왔던 듯한 옷으로 갈아입은 안악은 한식경 전에 그 안악이 아닌 듯 말끔했다. 이울에가 들어서자 아랫목을 비우고 일어서는 품도 어엿하다. 온몸이 좀 풀리셨소? 이울에가 아랫목에 자정하며 묻는데 안악이 느닷없이 일어나더니 이마에 손을 모으고 절을 했다. 이울에가 엉겁결에 맞절을 하고 나니 안악이 앉아 세운 무릎에 손을 얹는다. 자신이 길 위에서 헤매는 계집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몸짓이었다. 이울에가 묻기 전에 그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박세임이라 하옵니다. 전라도 담양에서 지아비를 찾아
2달 반을 걸어왔나이다. 뜬금없는 매불뚝이가 들어온 것을 보았을 때 벌써 불안했다. 안악을 아랫집 손님들 사이에 끼워 넣지 않고 안채로 들였던 것은 그 불안 때문이었다. 혹시나 동마루를 찾아온 계집일 수도 있으리라. 그러면서도 아니기를 바랐다. 반야가 돌아온 뒤 금세 예전 모습을 되찾은 듯 보이는 반야와 동마루 덕분에 집안이 넉넉하고 평온해진 까닭이었다. 등내 지아비가 누구가 한데 우리 집에 와서 지아비를 찾는단 말이오. 동마루가 제 지아비입니다, 어머님. 가을에 집을 나서 이제야 도착한 만삭의 그네가 왈칵 반가워야 하건만 이울에는 이상이 맞아떨어진 게 반갑지 않았다. 금강산에 다녀왔다고만 하던 동마루가 전라도에 있었다는 건 새삼 놀랄 바도 아니었다. 한 달이 1년이 될 수 있듯 금강산이 담양이 될 수도 있을 터 2달을 걸어왔다는 배불뚝이의 걸음도 수긍할 수 있었다. 놀라운 것은 돌아오지 않는 지아비를 찾아 2달을 걸을 수 있는 그네의 정성이었다. 고집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밉상은 아니나 다복한 인상도 아닌 계집. 언젠가는 지아비가 돌아올 줄 알았으나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왔습니다. 그 몸으로 이 엄동에 2달을 넘게 걸어왔다니 내가 미안다. 그 사람을 진작 보냈어야 하는 것을, 아니면 너를 데려오게라도 해야 했던 것을. 미안하다는 유래의 말이 떨어지자 세임이 푹 고개를 수그리곤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2어 달을 걸어오는 동안 쌓였던 고통과 서름과 그리움이 몰아치는지 방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나지막하던 울음이 통곡으로 변한다. 유래는 세임에게 다가들어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흐느끼는 어깨를 다독일수록 근심이 쌓였다. 한꺼번에 2 식구가 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야가 동마루의 계집을 보아낼지가 걱정이었다. 성씨 붙은 이름이며 몸가짐을 보아하니 너는 우리처럼 천한 시문이 아닌 듯한데 동마루를 따라 살 수 있겠니? 겁나지 않아? 겁나옵니다. 하오나 어머님, 저는 그 사람 없이는 죽은 목숨이옵니다. 그래서 죽기로 그 사람한테 매달려 붙들었고 다시 제가 살고자 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죽기로 매달리는 계집을 죽으라고 내버릴 수 있는 사내도 있기는 할 것이다. 최소한 동마루는 그런 종자가 아니었다. 그리 키우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내한테 죽기로 매달릴 수 있는 계집에게 동마루가 쉬이 정을 내줄지는 의심스럽다. 정이 있었다면 떠나왔을 리 없고 돌아가지 않았을 리 없지 않은가. 배가 제법 불렀구나. 몇 달째냐? 9달이 다 차가웁니다. 동마루도 알고 있니? 네. 알고 있었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후에는 세임에게 저녁밥을 먹인 뒤 동마루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회대에 걸린 옷들이며 이부자리를 살피는 세임의 눈길이 울먹해 보였다. 깨금내가 뜨끈한 방바닥에다 이부자리를 펴주고 자릿기와 요강을 들여주고 나갔다. 유울에는 새삼 이불 밑에 방바닥을 만져보고 일어나 쪽장이 잘 닫혔는지 확인했다. 밤이 늦었는데 어머님, 이 방 사람은 어디 멀리 나갔사옵니까? 그게 제일 궁금했으련만 4대 시즌이나 지나 묻는 참을성이 수월치 않다. 꽃각시 보살이 동마루의 손이누이라는 것은 알고 왔니? 네. 허면 별님이가 이 집의 가장이며 이 모든 식구를 먹여 살린다는 사실도 알겠구나. 우리 집은 여느 집과 달리 별님이가 어른이다. 아무려나 어머님이 어른이시지 형님이 어른이시리까. 내 의문이 당연타만 우리 집에선 그러하니라.
별님이 파주로 메주를 쓰라 하면 써야 한다. 밥상을 차림에 별님이 밥은 따로 짓고 별님이 그릇은 따로 씻으며 빨래도 다른 식구들 것과 섞어 빨지 않는다. 내 친가의 어른들 모시듯 하기는 일반이되 더해야 하는 것은 별님이 집을 나설 때는 항상 누군가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을 주로 동마로가 한다. 별님이가 어제 기도하러 절에 갔다. 동마로는 그를 따라간 것이고 내일쯤 돌아오지 않을까 싶다만 며칠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나머지 있는 그 사람들 돌아오면 하기로 하고 몹시 고날 터인데 푹 자거라. 어째 이리 마음이 닿지 않는가. 나무 간세음 보살. 방문을 닫고 나와 대마루를 내려선 이후에는 도리질을 한다. 세임이 가엾지도 한 달 안에 태어날 아이가 기쁘지도 않았다. 집안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으리라. 떠났다 돌아온 동마로처럼 반야도 변했다. 반년 만에 귀가한 반야는 좀채 정줄 줄 모르던 이전과도 달라졌다. 품이 커진 건 분명했지만 연악낙해진 게 아니라 지나치게 고요해졌다. 신당 밖에서는 하루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을 지경이었다. 그런 반야는 도무지 자식같지 않았다. 그래도 다기치기는커녕 무슨 일을 겪었냐고 묻지도 못한다. 물을 수 없는 것, 보아도 못 본 척 해야 하는 너울 같은 게 동마로와 반야에게 생겨 있는 것이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반야를 위해 깨금아비는 나무를 데리고 정제간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오늘 밤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 게 분명하니 정제간 쿵불이 아깝게 되었다. 일곱 달여 만에 보는 김학주는 약간 야이었고 그만큼 강팔라졌다. 공사를 구분치 않을 만큼 채신이 무너진 반면 기세는 한층 등등해졌다. 곡식 자루에서 알곡 덜어먹듯 근동 무녀들을 파먹고 있는 그에게는 뜬것들이 더부터 일곱으로 늘어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말라 죽고도 남았을 것이다. 드생 기와 낮은 묵기의 어우러짐을 제 신기로 착각하는 그는 자신에게 뜬것들이 더 붙었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많아진 뜬것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일으키는 통증을 제 신기로 알고 끌어안고 있었다. 고울원인 그가 성상이 그만 술을 마셔야 하는 까닭도 잦은 통증 탓이었다. 백성들에게 그만 술임에 고울 관장인 저 또한 술상 차려놓고는 못 마셔도 물잔에 채운 술을 수시로 마신다. 그 술은 아마도 충주에 있다는 제 본가에서 조달될 것이다. 지금도 놈은 적당히 취했다. 조모 동매가 말년에 하루 몇 잔씩 술을 마시고 신명을 불렀듯 놈 또한 술로 자신을 달래고 있었다. 술로 인사불성이 된 것은 못 보았으니 그 절제력도 그의 힘이라면 힘이었다. 어쨌거나 놈은 어머니를 불러다 능욕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어서 예시 같은 것도 없었다. 반야가 다시 관아에 불려가게 되겠다고 했을 때 유울의 설명은 짧았다. 지난 10월에 사또가 불러 갔더니라. 놈이 보는 앞에서 놈의 종자와 그 짓을 해야 했느니라. 그뿐이었다. 부끄럽다거나 참담하다거나 도망을 가자는 일체의 말씀이 덧붙지 않았다. 어머니가 하지 않은 말들은 반야가 알아들었다. 어머니한테는 이제 목숨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다. 놈은 유울애이며 반야의 어미인 무녀한테 함채정이라는 본색을 되살려 놓았다. 죽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아예 죽음으로써 세상을 다시 살았던 여인의 도도한 고집과 자존을 일으켜 놓았다. 함채정은
놈의 손에 다시 죽게 될 망정 스스로를 위하여는 놈을 피해 달아나지 않을 것이다. 김학주는 절하고 있는 별님을 찬찬히 건너다 본다. 검은 조고리에 붉은 치마를 받쳐 입었다. 조고리와 치마에 박힌 엷은 금박은 구름무늬들이다. 무녀가 아니라면 감히 입을 수 없는 옷임에도 검은 조고리에 달린 희디 흰 통정이 너무 가냘파 보여 연의 기세를 읽기 어렵다. 신기란 숨길 수 없는 법. 그동안 겪은 별님의 신기는 다른 무녀들에 비하여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하지만 별님이 속내를 감추고 있음을 모르지는 않았다. 투명하게 보임에도 아니 보이는 것. 별님 자체인 그 무엇. 그의 힘으로는 그걸 캐낼 수가 없는데 별님은 제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년이라 위협이 소용없다. 두어 달 전 연의 어미를 불러들이고도 직접 그 몸을 취하지 않은 까닭은 보루를 남겨놓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저희들 목숨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리기 위함이었거니와 고금을 따질 것 없이 무녀를 동시에 취하는 일은 스스로도 꺼림칙했다. 그래, 기도는 실컷 하고 왔더냐? 몸을 보하고 왔다면서 어째 더 야이었다. 송감이다, 날이. 어딜 그리 돌아다녔느냐? 때로 암자에서 머물기도 하였사오나 쇳내 장차 구판을 벌여볼 생각에 몇 무녀들에 의탁하여 굿하는 법을 익혀싸옵니다. 그동안 안턴 굿을 왜 새삼해? 장차 신기로만 호구지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듯하니 제주를 병행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제주를 몸에 붙였고 언감생지임 제주를 익혔다 말씀드리오리까. 무가는 간실히 외워싸우나 사설 푸는 법, 재물차림이며 국거리마다 차려 입어야 할 옷이며 춤 온갖 의례와 격식을 배워야 할 가정이 태상가지 앞에 놓여있나이다. 그걸 다 배우겠다. 누구한테? 세상 모든 무녀들이 쇳내 스승임을 이번에 알아보았나이다. 잠옷 도통한 듯 고행한 티가 나는구나. 혹 대궐 주변에 가보았느냐? 운전가와 유기전 근방에 풍물 구경을 한 적이 있어옵니다. 온갖 신기하고 재미난 물건들이 많다이다. 걔가 대궐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들었나이다. 내 보기에 내가 언제 대궐로 들어갈 듯 보이느냐? 내린 신을 받아 신이 솟구치라고 내린 굿을 하는 법. 신기 들렸으나 신내림을 하지 않는 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눈빛이 달랐다. 불안과 초조에 시달려 괭이 눈처럼 빙글거리기 마련이었다. 놈도 다를 것 없었다. 그의 권세가 이 시골 현에서는 상간보다 높다 하여도 제게 신기가 남은 한 놈은 구계자일 수밖에 없고 불안한 게 당연하였다. 그 불안이 권세를 얻고 날뛰고 있는 것이다. 신기란 연기처럼 덜어줄 수 없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은 그 앞에서 반야는 어떤 반감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살얼음판이었다. 삐끔만 해도 반야와 식구들은 얼음장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었다. 대답이 없는 건 모른다. 아니 보인다. 그 말이렸다. 송가옵니다. 당금에 이르러서는 김학주가 사신계를 시끄럽게 할 수도 있었다. 이 일을 끝까지 모르고 지나갈 동마루가 아니므로 그가 아는 순간 사신계도 알게 된다. 반야는 그리 쉽게 김학주를 죽게 하고 싶지 않았다. 단순히 죽이는 것이 무슨 고통이랴는가. 갈갈이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 길을 잃고 벼슬을 잃고 나날이 앓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채 홀로 말라 죽어 가는 꼴을 천천히 지켜볼 참이었다. 그래서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은 밖에 두고 들어왔다. 그런데 대궐로 사온제 나리가 다음 달이면 내 집으로 들어가리란 예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상감을 만난 덕분이고 상감의 영 속에 나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밤에 잠깐 뵌 상감의 영 속에서 김학주 따위를 읽었을리 마무였다. 해서 대궐과의 인연은 모르지만 놈이 이곳을 떠나는 광경이 보이기는 한다. 놈이 그만큼 준비하고 있을 터이니 1년쯤 걸릴까. 또 돌아다니는 새, 네가 나를 까맣게 잊고 산 모양이지. 우리가 더불어 나눈 게 만만치 않은데 나로서는 섭섭할 노릇아니냐. 방사술만으로도 계집을 제 신도로 만들 수 있을 법한 그는 계집과 교접함에 스스로 소리를 내지 않았다. 계집에게도 소리를 못 내게 했다. 소리를 못 내니 전신에 신경이 돋아오른 계집은 오직 그에게만 집중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의 혀와 손가락들이 스칠 때 반야도 그에게 소리 없이 살려달라 매달렸다. 그의 약물이 자신을 채워주기를 애원했다. 애원할 때 그는 반야에게 세상 천지 유일한 사내였다. 그런 계집을 즐기며 사내로서의 자신을 과시하는 그는 계집으로 하여금 제 몸을 애써 만지게 하지도 않았다. 제 기를 빼앗길까 몸을 사리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둘이 한 짓을 더불어 나눈 다정에 비유하며 반야를 시험하는 것이다. 황송합니다. 나으리. 한 번도 나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야 있었겠습니까만 천안셋내가 나리의 전도를 어찌 감히 읽을 수 있사오리까. 궐과 내 인연을 못 본다 하여도 내가 여기 얼마나 더 있을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게 아니냐. 너와 도무간치 않은 일인데 그걸 못 보았다고. 김학조가 짐짓해본 말에 별님은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짓고 있다. 반야의 목숨을 끊어놓을 수는 있을지라도 연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까닭이 그 속내를 읽을 수 없어서인데 연은 그것까지도 아는 것이다. 당장은 제 속내를 읽을 수 없을 망정 장차 착첩하여 들여앉히면 달라질 것이다. 세상에 못 드러낼 소실이라 하여도 제겐 지압이 이름에 한사코 제 신기를 숨길 까닭이 없어지니 제 영기를 덜어주지 못한다 해도 지압이 전도를 이시하여 줄 것 아닌가. 별님은 그가 겪은 어떤 계집들보다 성정이 순했다. 깨끗한 살성이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 가냘픈 몸이 들이우는 품이 여름날 아름드리 나무 그늘처럼 넓어 시기에 맞춤했다. 한 1년 뒤쯤 도고를 떠날 때 별님을 데리고 가면 10여 년은 우려먹음직했다. 보아하니 수태가 불가능한 돌계집이니 천출의 자식이 날 염려도 없거니와 저 혼자 두어도 굶지 않을 소환이 있으니 따로 먹여 살려야 할 걱정도 없었다. 쇳내 손님으로 드는 이들의 사주를 따라 역사에 나온 말은 할 수 있사오나 스스로의 앞날은 못 보옵니다. 나리의 사주를 모르와 나리의 진도도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역게나마 느끼기로는 1년쯤 지나 이 고을, 이 내아를 뜨시지 않을까 하나이다. 그래, 너도 그리 보았다. 나도 그리 보고 있느니라. 네가 이미 내 계집인데 네 앞에서 내가 뭘 숨기겠느냐. 그리 되도록 공작을 하고 있기도 하다. 뭔 소리로나마 노론이니 소론이니 하는 조정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금시초문이라 할 수는 없사오나 알지 못하기는 가사옵니다. 노론과 소론은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의 뜻이 갈려 국사를 논의함을 이루는 것이옵니까? 시치미의 정도가 심했나 싶어 반야가 실그러지는데 놈이 호쾌하게 웃어댄다. 천하고 어린 계집에 물정 모르는 언사가 재미있는 것이다. 노론이니 소론이니 하는 사람들이 국사를 논하는 것은 맞다. 국정을 논함에 뜻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우선 그 정도만 알아두어라.
장차 내가 한양으로 가면 너도 따라가게 될 테니 그때는 식견을 높여서 사람 보는 눈 또한 밝히면 되리라. 외람대오나 나리께서는 어느 쪽에 계시옵니까? 인연 따라 사람 행보가 놓이기 십상이라 하니 나리의 진도가 어찌 되실지 알고자 여쭙니다. 네가 알아 무엇에 쓰겠냐마는 굳이 따지자면 나는 노론에 속한다. 나를 이끌어줄 이들도 그쪽에 있고 내가 1년 안에 움직일 거라 네가 말하지 않았더냐. 대략이나마 전도를 뵙자면 나리의 사주를 아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주가 어찌 되시는지요? 사주를 따지는 정도야 나도 할 수 있으니 되었다. 사주를 모르고도 네게 보이는 바가 있는지를 물었을 뿐이다. 놈이 제 사주 밝히기를 저하리라는 걸 짐작하고 짐짓해본 말이었다. 자신의 앞날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해도 생년월일시에 따른 기본은 있는 것. 김학주가 제 사주를 반야에게 밝힐 리 없었다. 내놓아 보아야 제가 꿈꾸는 정승에 닿지 않을 터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되었고 옷이나 벗어라. 내가 못 보는 동안 네가 무슨 짓을 하였는지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봐야겠다. 1년 안에 여길 떠나겠다 하니 여유가 생기는가. 낮고 느리게 뱉은 말투가 자빠듬하다. 처음 김학주에겐 신기를 갈무리 못하여 현실에 치여 죽은 뜬것들이 붙어 있었으나 지금 그에겐 계집을 탐하다 몸을 버린 영들만 머물렀다. 그야말로 작거들이었다. 저들 스스로 구제받기를 원치 않거니와 구제하겠다고 나서주는 사람도 없어 하염없이 떠다닐 것들. 떠다니다 만만한 몸에 붙어 생전에 허망한 욕구를 쫓는 것들. 반야는 그것들을 다스려 김학주로 하여금 스스로 소진되게 하는 중이었다. 그가 몰라야 하므로 긴 세월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반야는 검은 저고리와 흰 속저고리를 벗고 붉은 치마와 흰 속치마를 차례로 벗는다. 한 달여에 걸쳐 새긴 허리깨의 자무는 고증이 속에 들어있었다. 동마루가 어두운 물 속에서도 알아챘던 그림. 진료들이 왜 몸에 자문을 새겨야 했는지 새기면서 느꼈다. 진료의 자문은 허울이면서 사치였다. 그 허울과 사치를 위해 자문하는 동안 긴긴 이야기를 들었다. 칠성부의 역사와 먼 옛날 치료들에 대해 전해져 온 모든 것들. 진료의 몸에 새겨지는 자문은 그래서 대를 물려가야 할 칠성부의 역사였다. 그걸 몸에 새기는 동안 진료는 스스로 진료임을 자각하는 것이고 더불어 진료가 되어가는 것이었다. 1천여 년의 내력에 담긴 그림에 놈이 어찌 반응할까. 반야는 고쟁이며 속옷을 한 겹씩 벗고 놈 앞에 섰다. 만파신형으로까지 연결은 못해도 그림의 남다름이라도 볼 수 있는 놈인지 궁금하기도 하였다. 개슴츠레 하던 김학주의 눈이 커지면서 비스듬히 기대고 있던 몸이 고추선다. 반년 넘게 만에 보는 별님의 알몸에 그림이 새겨졌다. 숱한 계집들을 겪었으나 자문한 계집은 처음이었다. 꽃수노인 요대 같은 거기서 기이한 광희가 흘러나왔다. 그 빛이 특별한 연기 같다 느낀 순간 김학주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엇이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했거늘 몸에다 무슨 짓을 한 것이야? 다가가 만져보고 싶은 것을 참느라 짐짓 허세를 부리고도 김학주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여 다가들고 만다. 꽃을 매단 넝쿨무늬였다. 나비 몇 마리와 새 몇 마리가 꽃 주변에 날았다. 더 자세히 보니 수십 송이 꽃 중에 몇은 도깨비 얼굴이다. 넝쿨 잎사귀로 보이는 게 자체로 한 그루 나무이기도 했다. 얼핏
허리를 감은 넝쿨 한 줄기일 법한데 볼수록 복잡한 그림이다. 자문이란 고문이나 형벌의 한 가지거나 음란한 계집들이 재미삼아 제 몸에 새기는 글자거니 여겼다. 좀 전 찰나간에 느꼈던 광희는 다시 보이지 않지만 별님의 몸에 새겨진 그림은 솜씨 좋은 화공이 공들여 그린 그림인 듯 어여쁘다. 알몸으로 세워놔도 노을을 걸친 듯 보기에 심심치 않았다. 강원도 하천에 있는 오구구 잘한다는 만신을 찾아갔다가 여독으로 멋지를 알았사온데 어느 날 근동에 묵고 있다는 한 뜨내기가 만신내로 찾아왔다이다. 쇠뇌를 보고 귀가 약하다면서 자문을 하면 기를 부화할 수 있다 꿰는 바람에 쇠뇌 허리를 없이 넘어가 일이하게 되었습니다. 일이하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듯 하였으니 날이 책망치 마셔요. 붓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바늘로 찌르는 짓거리 아니냐. 이런 짓거리 하느라 반년이 넘게 외유를 하고 다니다니 너도 하는 수 없는 계집년이로구나. 언제든 내용의 문제이지 말투로야 막대먹은 놈은 아니었다. 시방은 아주 덜쩍지근하고 은근하기까지 하다. 놈이 자문을 쓰다듬는데 반야는 왈칵 실증이 났다. 실증난들 그를 밀쳐낼 수 없는 일. 반야는 김학주 주변에서 알몸에 자신을 기웃거리는 놈의 뜬것들을 노려보며 속으로 건단 진언을 웬다. 옴 난다 난다 나지 나지 난다바리 사바하 사바하 사바하. 법계를 펼치기 위해 단을 만드는 진언임에 법계를 두려워하는 뜬것들이 공고하지 않을 리 없었다. 뜬것들이 슬금슬금 제들의 둥지인 김학주의 머릿속으로 스며들었다. 아주 쫓아버리거나 밀어넣을 수 있고 밀어넣은 그것들이 그 안에서 발광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들이 제 둥지인 사람을 죽게 할 방법은 반야도 알지 못한다. 그런 진언이 세상에 있겠지만 반야가 아는 진언이며 경문들은 사람과 귀신들을 살리는 것들 뿐이었다. 반야의 자문을 세심히 뜯어보던 김학주가 예상치 못한 급작스런 두통으로 머리통을 감싸지며 방바닥으로 나둥그라졌다. 쟤들 뜻대로 움직이다 반야한테 쫓겨 들어간 뜬것들이 김학주 안에서 심술을 부리는 것이다. 놈의 비명소리가 컸던가 대청 쪽문이 왈칵 열리면서 놈의 종자가 뛰어 들어오다 알몸의 반야가 제 상전을 안고 있는 것을 보고는 흠칫한다. 이름이 병술이던가 묵격이나 산호나 처지는 매일 반 제 목숨줄을 쥐고 있는 상전의 명으로 유례를 품은 건 그의 죄가 아니었다. 사토께서 잠시 편찮으신 듯 하나 내가 다스려 드릴 수 있어. 의원을 불러 관할을 소란케 할 일이 아님도 아실 테요. 통증 가라앉으시면 주무시게 되리다. 걱정 말고 나가 자빈이 내 아에 근접지 않도록 하세요. 김학주가 병술에게 그리 하라며 손을 내줬더니 보려 위로 몸을 움직여 무너지듯 눕는다. 병술이 뒷걸음으로 물러나 문을 닫았다. 반야는 놈의 머리를 감싸 안고 반야신경을 소리내어 웬다. 외면서 놈의 머릿속에 든 뜬것들을 그의 하체로 밀어내린다. 그의 뜬것들에 끼어있던 계집의 영은 반야가 진작 끌어다 미타원에 심어놓았다. 오는 봄 삼덕의 꽃맞이 굽한 때 구제되어 제 갈 길로 갈 것이다. 반야는 놈을 아는 채 이마를 천천히 쓸어준다. 좋든 싫든 거듭대다 보면 익숙해지는 게 습성이듯 김학주를 대하며 반야도 그랬다. 한겨울 반쯤 얼어 내 집 앞에 쓰러진 거린들을 거둠이 마땅하듯 때때로 그를 거두지 못할 까닭이 없었다. 그는 두통이 가라앉아 잠이 든다. 잠든 그 곁에 반야도 눕는다. 어차피 그가 놓아주기 전에는 나갈 수 없으므로 곁에 누워 잠이나 자는 것이다.
일어나면 치러야 할 일이 있었다. 주눅이 들어 그의 아리도리로 쫓겨 내려간 뜬것들이 거기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서면 김학주가 깨어나 반야의 몸을 파고드는 게 순서였다. 43살 그의 몸은 더러운 연기로 하여 추했다. 더러운 몸과 살을 뒤섞음에 스스로 더러워지는 건 자연스러웠지만 그 더러움을 씻어내기까지 홀로 치러야 하는 마음이 수산스러웠다. 정월열 이튿날 오후 햇살이 내실 방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처럼 드세다. 더러운 년놈들이 누운 방 안은 깊은 진장처럼 고요하다.